저희 인류는 이제는 우주에 나가야 될 때가 됐지 않는가. 나사의 요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뭐냐면 엑소플래닛, 외계 행성을 찾는 거거든요. 제임스 우주망원경도 역시 외계 행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요. 지구가 그렇게 특별하지만 지구와 비슷한 학명을 가진 행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우주 밖에. 네, 오늘 그 유명한 나사의 폴륜 교수님 모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유인 탐사를 위한 착륙 지역 맛집 추천, 나사의 태양계 앰베서더 폴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엘카미노 대학교라는 데서 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나사 앰베서더로서 어떤 봉사자로서 많은 분들께 알리는 태양계 홍보대사 의 일을 지금 2012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와, 이게 거의 10년이 되신 거잖아요. 봉사라고 한다고 해도 이게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재밌어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저도 나사의 앰베서더가 되고 싶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하면은 나사에서 오케이를 하나요? 그게 이제 절차가 있어요. 뭐냐면 신청서를 해가지고 이제 에세이를 쓰고 모든 질문한다면 이제 거기서 적임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선출하겠죠.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쟁률은 제가 잘 모르겠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과학의 어떤 탐사나 그런 데 열정적인 분들이 많아서 제가 2012년에 앰베서더가 됐을 때 그때 한 430분 정도가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앰베서더의 역할이 학교 방문이라든지 방송 출연이라든지 강연 같은 거 많이 하기 때문에 400 몇 명이 미 전국을 커버하기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에서 현재 보니까 한 1,000여 명 정도가 있는 그 나사 우주들도 이제 강연을 많이 하는데 힘들 때는 앰베서더에게 대신 부탁을 하라고 거기서 강력히 추천들을 하고 있죠. 뭐 외부에서 봤을 때 나사를 대표한다라고 대중은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함부로 절대 못 쓰거든요. 나사를 그렇죠. 딱 쓸 수 있는 게. 근데 아마 다들 모르실 것 같아서 나사 태양계 앰베서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조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사에서 상당히 많은 그 탐사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사는 국민들이 낸 그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거든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소개해주고 많은 분들이 그 우주 탐사에 관심 갖도록 탐사들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나사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지속적인 지지를 호소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결국 모든 우주 탐사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자원봉사로 하실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또 교육자니까 사실 우주 탐사가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감을 줄 수가 있죠. 학교에서도 강의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교수진 대상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그래서 우주에 관심 갖게 되면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열정을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그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전공이 수학이셨잖아요. 수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이제 우주 그 자체 그리고 또 우주 탐사에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 수학이라는 전공이. 제가 느끼기에는 비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훌륭한 음악을 듣게 되면 그걸 이제 작곡자는 이제 그 작곡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악보를 보게 된다면 음악이 안 나오겠죠. 어떤 악기로 사람들이 연주를 한다든지 성악가 노래를 부른다 하면은 그 아름다움을 느껴지듯이 우주 탐사 그 자체는 그 수학의 공연이라고 해서 수학을 써놓고 그거를 이제 현실화했을 때 그것이 한 분야가 우주 탐사인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부분 하나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제임스 우주 망원경이 이제 우주 나가겠지만 그 하나하나 그 쌍은 악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 악보. 하지만 그 악보의 그 실현이 이제 우주 탐사를 통해서 이제 현실화되는 거겠죠. 나사에서 또 우주 탐사, 특히 달 탐사, 화성 탐사 이런 쪽에 좀 큰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미션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태양계에서는 20년 동안 저희가 이제 아폴로 미션이 끝나고 어떤 셔틀 프로그램이 있었다가 2000년대 초부터 20년 동안 계속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을 중심적으로 나사가 어떤 탐사를 해왔죠. 거기서 이제 얻은 게 뭐냐면 우주공에서 어떤 신체 영향을 주는지 필요한 어떤 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20년 동안 습득을 한 것 같아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우리가 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과거와는 달리 한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거주하기 위해서 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달에서 이제 훌륭한 기술이라든지 인간이 우주공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그걸 기초해서 화성으로 증가하는 것이 어떤 탐사의 가장 큰 그림이 되겠죠. 2030년대나 40년대 화성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 작년에 2021년 화성이 굉장히 바빴던 해라고 지금 많이 말하잖아요. 네. 화성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왜 하필 작년에 바빴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화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이 26개월에 한 번씩이거든요. 26개월마다. 네, 26개월. 그게 2020년 7월 정도였어요. 이제 가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세 개 나라에서 화성으로 출발했죠. 아랍에미리트하고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미국의 나사가 했죠. 그 출발한 시가 7월에 비슷한 시기였기 때문에 2월에 다 도착을 했죠. 2021년. 그래서 그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어차피 출발할 시간은 거의 정해됐거든요. 그게 런치 윈도라고 하는데 약간 우리가 이제 공항 가면은 비행기가 멀리 있을 경우 셔틀을 타지 않습니까? 그 셔틀 놓치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26개월을 또 기다려야죠. 그렇죠. 다른 데도 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에너지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이 소요가 되니까 화성과 지구가 가능한 한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가장 에너지 효율적으로 도착할 수 있는 시기. 그때를 다 기다렸다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사실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에도 큐리오시티거든요, 이게. Curiosity, yes. 네, 저희가 이제 그 안델과학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화성 탐사 이 후드티인데 이 퍼서비어런스라는 탐사차가 또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탐사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 퍼서비어런스의 임무가 뭔지 그리고 이전 탐사차 제가 입고 있는 큐리오시티와의 차이는 뭔지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 Curiosity는 이제 보통 이제 헤비러빌러티한 그 화성이 과연 생명의 거주 가능한 환경이었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데 많이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Perseverance는 이제 생명의 흔적을 직접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과거나 현재 그런 생명의 흔적을 찾는 것이 목표고 이제 되게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큐리오시티하고 달리 바로 인간 탐사를 준비하는. 과연 이제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자원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특히 이번에 이제 퍼시버런스가 시도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는 인간을 보내게 되면 로봇과 달리 이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화성의 대개 96%가 이산화탄소거든요. 거기서 이제 산소를 이제 추출하는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MIT에서 이제 목시라는 장비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 장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군요. 예, 대부분의 장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국제 협력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생명체 흔적을 찾는 장비들이 많고 먹스에 관해서 이제 한 또 에피소드가 있다면 제가 이제 화성 그 퍼시버런스 로버 착륙지 선정 과정에 참여된 계기가 퍼시버런스 로버의 그 과학 탐사의 총 책임자이신 캘리포니아 공대 그 캘텍의 지질학자이신 켄 팔리 교수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추천해 줬어요. 와서 한번 참여해 보라고. 근데 그분이 그때 좀 저한테 불평했던 게 뭐냐면 왜 나사에 자꾸 이렇게 그 막스 같은 장비 설치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질학자니까.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에 참여하게 된 게 저는 인간 탐사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화성 탐사에서 가장 저희가 위험한 게 뭐냐면 2017년 때 휴스턴에서 그 오라이언 캡슐을 이제 만드는 그런 체험했던 분들 스페이스X도 오고 여러 나사 분야의 큐리오시티 메이터 과학자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뭘 토론했냐면 인간 탐사라고 해서 가장 저희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화성의 먼지예요. 먼지는 왜냐하면은 그게 지금 어떤 발암물질이 될 수 있고 어딘 다 찾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폐쇄된 공간에 있으면 이거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토론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퍼시버런스가 표본을 갖고 오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런 것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약간 큐리오시티가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탐구의 과정으로서 갔다고 한다면 퍼서비어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사람이 가서 거기서 좀 버텨야 된다. 해낼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탐사차의 이름을 선정하는 심사위원으로 교수님께서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느낌 맞습니까? 인간이 가서 약간 인내하는 느낌? 나사의 그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는 그 젊은 세대에 영감을 줘가지고 과학이나 그런 데 관심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영광은 그 어린 학생들에게 주고 이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장문을 써서 왜 이것이 가장 적합한가. 퍼시버런스가 뽑힌 이유는 어떤 불굴의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다.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큰 결과가 안 나왔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라는 뜻에서 퍼시버런스가 적절한 이유였다고 많이들 공감했던 것 같아요. 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제안한 겁니다. 그래요? 알렉스 마르토라는 중학교 1학년 학생 당시. 네, 멋집니다. 아주 멋진 표현인 것 같고 특히나 또 화성 대기권을 지나서 착륙하는 그 과정 동안 그 통신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 시간 딜레이 때문에. 공포의 7분이라 그러는데 이 과정을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 이 과정을 지켜볼 때 교수님의 이 심정 어떠셨는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살짜리 꼬마애를요. 그 수영장 옆에다가 7분 동안 놔두는 거예요. 부모님 없이. 와, 이거 너무 적절한 비유다, 이거. 그거랑 똑같아요. 화성과 이제 지구와 가까워지면 통신이 이제 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변하죠. 멀어질 때 20분까지 걸리는데 그 당시 보낼 때 한 10분 이상씩은 걸려요. 결국 그러면 7분 동안 일어나는데 10분 이후에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알았다 하더라도 또 통신 보내면 또 10분 뒤면은 맞아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아이가 수영장 근처에서 생존하기만. 그래서 나사 과학자들이 엔지니어들이 안전하게 착륙했을 때 이렇게 환호하는 것 같아요. 아기가 살아났구나.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상 1960년대부터 그 소련부터 시작해서 러시아까지 수십 번의 그 시도가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 중국에서 착륙하기 전까지는 나사가 유일하게 착륙은 성공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매번 그렇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죠. 정말 아이를 혼자 두는 그 마음일 텐데 그 아이의 생생한 심경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게 되겠네요. 사람이 가게 되면.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은 가까운 거리 달에서 많이 해보고 누구 한 명을 보내더라도 그 사람의 안전이 100% 보장되지 않으면 안 보내는 것이 나사의 입장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퍼서비어런스의 중요한 임무가 화성의 샘플을 지구로 다시 보낼 수 있게 준비하는 건데요. 이 유인 탐사 준비 과정에서 교수님께서 2015년에 열린 첫 화성 유인 탐사를 위한 착륙 지점 탐사 구역에 관한 워크숍에서 특정 장소를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기준으로 이 장소, 게일 크레이터를 제안 주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구체적인 어떤 기간 내에서 준비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2015년 그때 첫 번째 워크숍 할 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저희는 계속 이제 온라인상이라든지 계속 미팅이 있었죠. 준비를 계속 해왔죠. 그때 한 제안서가 한 40여 개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중 하나가 이제 제가 제안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적도에서 남북 위로 한 50도씩. 그 다음에 요구 조건이 뭐냐면 이제 인간이 보낼 때는 이제 생존을 해야 되니까 현지 조달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물이 있는가, 그 토양이라든지 그런 것이 재배가 가능한 토양인가. 그 다음에 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갈이라든지 금속에 이제 그런 것이 있는가. 사실 모든 과학자들이 완벽한 정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는 누군가 했어야만 되는 거죠. 계속하면서 많이 좀 진화되는 것 같아요. 계속 정보가 추가되면서. 과거에 이제 아폴로 미션은 여러 군데를 많이 가봤죠. 화성은 너무 멀기 때문에 하나를 결정하면 거기를 계속 갈 수밖에 없게 되죠. 시설들이 거기 있으니까. 계속 그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그런 기반 시설들이 거기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 군데 가기가 상당히 힘들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중요하고 가능한 한 그 in-situ resource utilization, 그러니까 현지 조달이죠. 현지 조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그 자원이 많은 그런 곳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게일 크레이터를 뽑은 이유가 큐리오시티가 착륙한 곳이었고 가장 정보를 많이 아는 곳이었어요.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대기가 약할 때 방사선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나라면 거의 지구에서 1년 방사선량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많았고 흙에 좀 수분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식물 키워서 질소도 차단했어요. 그 다음에 메탄도 발견했고 제가 그 당시에 어느 곳보다도 저희가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곳이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착륙지 같은 경우도 호수 밑바닥에 평평해서 안전했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제가 생각에는 가장 타당한 곳이었고 저랑 또 두 분이 같이 제안하셨어요. 한 분은 누구였냐면 나사 그 큐리오시티의 엔지니어 한 분은 큐리오시티가 지금 핵원료로 운영이 되잖아요. 네. 로스 알라모스에서도 인볼브가 되거든요. 로스 알라모스 레버리티에서 온 그분, 그 다음에 저랑 세 사람이 인간 착륙지 후보지를 제안했던 거예요. 여전히 게일 크레이터가 가장 좋은 것 같다. 사실 혹시 게임 들어보셔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제가 게임을 잘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히 화성 탐사와 비슷해요. 100명이 들어가서 싸움을 해서 한 명이 살아남는 목적인데 처음에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것인가 이걸 정할 때 비행기 타고 내려가다 뛰어내리거든요. 각자 여기저기 퍼져서 결국은 한 곳에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디 내릴 것인가를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템이 많은 곳에 내려야 처음부터 유리한 입장에서 게임을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똑같은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그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과학적인 근거와 그 다음에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곳을 그걸 찾는 데가 최고의 그 착륙지겠죠. 지금 퍼서비런스가 지구로 보낼 샘플을 채취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탐사차들은 화성에서 바로 분석을 해서 정보를 지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퍼서비런스는 굳이 샘플을 직접 지구로 보내겠다. 이게 과연 얼마나 더 유익한 것들이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가장 간단한 거는 지구에는 이제 상당히 연구기관도 많고 분석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죠. 그 QRS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장비를 설치했지만 그걸 또 분석해서 시그널을 보내서 중간을 많이 겹치니까 더 깊은 이해가 약했겠죠. 하지만 그 흙 하나만 갖고 온다면 화성의 토양도 이해하고 저희가 가장 걱정되는 화성의 그 먼지들이 그때 얼마나 인간의 신체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정확한 정보를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샘플을 갖고 오게 된다면 우리가 인간 탐사는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만약 혹시라도 흡입하게 되면 폐에서 어떤 우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확실히 갖고 와서 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이 샘플에 생명 존재 증거가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켄 팔리 교수님께서 이제 보여준 게 뭐냐면 저거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초기 그런 어떤 그 지구 초기에 아주 오래전에 지구 초기에 화석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우리는 확실히 과거에 생명체가 있었다는 증명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생명 흔적을 못 찾는다면 저는 결론은 화성에서 생명이 없었을 확률도 많이 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흔적이 있다면 다 물에 흘려서 바닥에 축적이 됐었겠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그곳에서 생명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화성의 생명이 딴 곳에 가서도 과연 있었을까?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나사 입장 뭐냐면 그것도 더 놀라운 것이다. 분명히 물도 있었고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있음에도 왜 생명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뭔가 우리가 미싱 안에 있다는 어떤 결론을 내리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오건 나오지 않건 굉장히 놀라웁니다. 수 있겠다. 계산상으로는 나와야 되는 것이고 안 나온다면 이 환경만으로는 생명이 존재하다고 결정할 수 없구나. 뭔가 또 있구나를 이제 아는 우리는 또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저희는 환경만 되면 모든 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또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인터뷰 초반에 교수님께 우주 탐사에 대한 의미라든지 뭐 교수님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여쭤봤었는데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한국인들 그리고 나아가서 전 인류에게 우주 탐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주 탐사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인류가 사실 우리가 많이 알지만 아프리카에서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당시 만약에 초기에 그런 어떤 인류의 조상이었다면 그걸 떠나서 딴 대륙으로 가면 상당히 큰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몇십만 년 전에. 저희 인류는 이제는 우주에 나가야 될 때가 됐지 않는가. 나사의 요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뭐냐면 엑소플래닛, 외계 행성을 찾는 거거든요. 제임스 우주망원경도 역시 외계 행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요. 지구가 그렇게 특별하지만 지구와 비슷한 학명을 가진 행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우주 밖에. 그렇다면 향후 10,000년 뒤, 100만 년 뒤 우리 후손들이 과연 지구만 머물게 될까? 10,000년, 100만 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봤을 때 21세기 사는 우리들을 상당한 위대한 조상들을 볼 것 같아요. 굳이 지구라는 데만 있지 않고 딴 데 나갔을 때는 용기를 냈더라고. 역사 쪽에 나오지 않을까. 스티븐 호킹 교수님이 이제 옛날에 하나 말씀하신 게 우리는 탐사한다. 우리는 알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고 알고 싶기 때문에. 인간의 그 호기심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곳에 가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탐사는 계속 우리에게 어떤 꿈과 희망도 주고 우리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돌아오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 인류가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열쇠를 우주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준 것이 바로 우주 탐사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우주 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 인류의 어떤 전환점을 줄 수 있고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이 될 만한 어떤 행위다. 그래서 많은 응원을 주셔야 우리가 역사책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같이 살았던 인류로서 열심히 또 우주를 탐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주 탐사에 대해서 한번 더 하나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우주 경제권이 켜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나사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미국 경제의 한 10%를 차지하는 것이 항공산업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끝나고 미국 정부는 이제 항공산업을 이제 키웠죠. 그래서 거기에 부가산업인 관광도 커지게 되면서 경제권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나사는 지금 우주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스페이스X라든지 모든 이제 운송이라는 거를 개인 기업체에 부과하는 거죠. 달에 탐사할 때도 상업 회사들이 이제 운반하게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우주 밖에는 상당히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향후 100년이든 후에 본다면 우주의 경제권이 지구의 경제권보다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주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주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새로운 직업들이 창출될 것이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럼 좀 질문을 더 드리자면 네. 지금 세계적으로는 민간이 지금 뛰어든 상황이란 말이죠. 굉장히 관심 있는 우주 스타트업들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우주 스타트업들 혹은 우리나라의 우주 연구 개발에 대한 혹시 조언도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첫 번째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지구에 살던 우주 밖에 살던 우리가 많이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어느 세계도 아직은 못 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주 공간에 거주한다면 일반인들이 우주를 여행을 하게 된다면 달에서 거주하게 된다면 필요한 것이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직업이겠고 어떤 경제 활동이고 물건을 만들어야겠죠. 예컨대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블록 로션을 바르는데 우주 밖에 나가서 가장 위험한 것이 이제 방사선이죠. 그렇죠. 혹시 방사선 차단제에 대한 제품을 누가 먼저 연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주 공간에 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주하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근육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인데 우주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건강을 위한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누가 개발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무슨 로켓이나 이제 운송면도 상당히 중요한 면이 있죠. 하지만 차후에 우주 호텔이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 그걸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낸다면 지금은 다 우주복이 비싸겠지만 나중에 패션이 일어나겠죠. 우주 환경에 맞는 새로운 패션을 또 리드한다든지
한 곳에만 그냥 매몰되지 말고 차후에 인류가 거주했을 때 어떤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질까를 미리 예측한다면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우주 시대에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하드웨어, 인공위성 만들고 로켓 만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거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네. 그런 것도 미리 하신다면은 우주 시대를 리드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많이 나오겠죠. 향후 뭐 몇 년 안에 발생할 것 같지는 않지만 향후 분명히 20년, 30년, 40년, 50년 뒤에 발생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다면 우주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이 네. 교수님들께 마지막으로 폴린 교수님께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들. 우주 공간은 저에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 생활을 살아가면서 상당히 복잡한 생활에서 저희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가치관의 그런 어떤 도전도 많이 받지만 우주를 통해서 한번 저희들 다 되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좀 과감하게 우주를 통해서 버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 필요 없는 그런 것이 있다면 버릴 수 있다면 저희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주에 대한 관심 많이 가지시면 여러분이 행복해지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 강의를 인터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네. 오늘도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 느꼈던 게 교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정보들이나 뭐 수많은 네. 나사와 관련된 이야기 이런 네. 것들도 너무 알차지만 가장 큰 거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진짜 인류애가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얼마나 이 사람 하나하나를 아끼시는지가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더 존경하게 됐고요. 네, 다시 한번 긴 시간 인터뷰 참여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언제 한국 오시면 저희 안될까 랩미팅에 한번 오셔가지고 올해 8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안식년을 해가지고 한국을 방문합니다. 8월부터 12월이요? 무조건 일정을 먼저 잡아놓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남녀노소 누구를 떠나서 우주라는 소재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2022년 새해를 기원하면서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